그러니까 미국 이커머스 시장보다 더 큰 결제 금액이 페이팔로 통해서 1년에 결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만 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하겠다는 거죠. 페이팔은 그냥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너무 좋아요. 이제 페이팔의 멀티플이 점점 더 비싸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이유는 페이팔이 AI를 활용해서 광고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을 하고 놀던 데이터들을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 플라이휠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연수르의 해외 주식 코너입니다. 연수르 지난번에 돈 냄새 풀풀 풍기고 넷플릭스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도 페이팔. 네, 페이팔. 네, 흥미진진합니다. 왜냐면 페이팔 약간 좀 잊혀졌던 올드하죠.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제 페이팔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아마 페이팔 되게 잘 아시는 기업이실 거예요. 페이팔이 코로나 때 엄청 주가도 많이 오르고 되게 유명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좀 성장이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었는데 이 기업에서 되게 사소하지만 되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오늘은 거기에 좀 주목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일단 페이팔을 제가 보기 시작했던 이유는 저는 신고가 기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신고가가 나고 있다는 거는 네네. 회사에 뭔가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페이팔은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고 네. 52주 신고가를 최근에 경신을 하고 있는데 페이팔이 52주 신고가인 건 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의 메인 테마가 AI 소프트웨어인데 맞아요. 얘네는 무슨 AI 기업도 아닌데 갑자기 결제 기업이 무슨 52주 신고가에 올라왔냐, 미국 소비도 이제 둔화된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페이팔에서 굉장히 그 AI 관련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아마존 얘기를 살짝 하면서 조금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아마존이라고 하면 유명한 게 이커머스 아마존 사이트 그리고 네. AWS 이 정도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광고 업체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구글이나 메타지 아마존은 사실 쉽게 떠올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존이 들여다보면 광고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보면 작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아마존의 미국 광고 시장 점유율이 14%고 메타가 21%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메타랑 거의 비견할 정도로 좀 큰 광고 업체예요, 아마존 자체가. 근데 아마존이 어떻게 이렇게 큰 광고 업체가 될 수 있었느냐 하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 왼쪽에 보이시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유저가 어떤 플랫폼을 방문을 해서 뭔가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클릭을 하거나 그런 액션을 할 때 그런 모든 상호 과정으로부터 해당 플랫폼이 획득하는 정보고요.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서드 파티 데이터인데 이거는 그 플랫폼이 수집을 한 게 아니라 다른 플랫폼이 수집을 해서 이 플랫폼한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그거를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네.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번에 집을 새로 구했다고 해볼게요. 네. 그리고 집을 새로 구해서 집에다가 TV를 놓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네. TV를 놓는다면 어떤 TV를 놓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합니다. 새 집에 TV를 놓는 것의 장단점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래서 막 찾아보다가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존에 접속을 해서 아마존에서 OLED TV를 검색을 하다가 삼성전자의 QLED TV를 사기로 결정을 해요. 그럼 여기서 각각 플랫폼들이 얻는 정보가 뭐냐면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A라는 사람을 정의할 때 이번에 집을 새로 구한 사람이라고까지만 정의를 할 수 있고 아마존은 TV가 필요한 사람이라고까지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에서는 이 사람이 새 집을 구하는 거에 장단점만 검색을 했고 아마존에서는 TV 브랜드만 검색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과정을 모두 다 지켜보고 있는 하나의 빅브라더가 있죠. 바로 크롬입니다.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크롬 브라우저는 이 A라는 사람을 이번에 새로 집을 구해서 TV가 필요한데 삼성전자의 QLED TV를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글이 얻는 퍼스트 파티 그 데이터가 이 데이터고 아마존이 얻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이 데이터인데 구글은 직접 얻지는 않았죠, 그거를. 이 구글이랑 아마존을 통해서 얻은 거죠, 크롬은. 그래서 크롬이 얻은 이 데이터는 서드 파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서드 파티 데이터가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요.
저게 이게 되게 그 크롬 저놈 참 그러네요. 네. 그쵸. 되게 약간 좀 뭔가 아짜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크롬에서 내가 다 하고 있는데. 그쵸.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어제 이제 구글에서 이제 크롬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크롬이 그만큼 강력한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규제를 맞을 정도로 강력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가 실제로 생겨나고 있어요. 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다 알고 사람인지를 있잖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하긴 근데 크롬이 너무 편하긴 해가지고 안 쓸 수가 이게 없죠. 그 즐겨찾기도 전부 다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롬을 쓰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 크롬을. 네. 근데 이 서드 파티 데이터가 너무나 그 특정 소비자를 타겟팅해서 지칭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려가 되면서 2018년에 유럽에서 GDPR이라고 하는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되는데 GDPR이요. 네, 네. 이게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기반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드 파티 데이터는 특히나 이제 잘못 썼는데 여기 그 모든 플랫폼의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특정 개인을 정확히 식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서드 파티 데이터에 대한 규제가 엄청 세게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나온 조치가 먼저 구글이 아까 크롬에서 수집하는 방법이 쿠키예요, 쿠키. 쿠키 들어보셨죠? 네, 우리 인터넷 방문 기록 지울 때 쿠키 지우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쿠키로 원래 수집을 하고 있었고 이 아이폰에서의 쿠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iOS 14.0 업데이트를 하면서 없어졌어요. 어플 요즘에 새로 받으시면 뭐 네. 추적 금지하시겠습니까라는 창 그쵸. 뜨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번에 금지되면서 새로 뜨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런 좀 서드 파티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아마 이런 추세는 뒤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점점 더 개인정보 보안 이슈가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말은 서드파티 데이터가 그만큼 타겟팅 효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광고업체 입장에서. 과거에. 그런데 이 서드파티 데이터도 없는 아마존이 어떻게 성장을 했냐. 아마존은 자기들이 가진 퍼스트파티 데이터가 너무 좋은 데이터여서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아마존이 확보하는 데이터는 그냥 검색 데이터도 아니고 네. 클릭 데이터도 사고 아니고 싶어서. 구매 데이터입니다. 실제 소비자가 어떤 걸 구매했는지 네. 검색을 해서 어떻게 구매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데이터는 아마존의 마켓쉐어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점점 더 가치가 있어집니다. 그러면서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타겟팅 효율이 높은 곳에 광고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 광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아마존의 광고 매출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검색을 할 때 구글에서 검색할 때는 이것저것 검색 많이 하잖아요. 오늘 뭐 할까, 어떤 거,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아마존 가서 검색한다는 거는 그냥 살라고 마음먹고 들어간 그쵸, 거니까. 그쵸. 네. 살라고 마음을 먹고 가서 사는 거니까. 이게 다르죠. 잡은 고객에 대한 데이터니까.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도 질이 다르다. 질이 이런 다르죠. 거는. 예. 그래서 이렇게 아마존이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통해서 높은 타겟팅 효율로 광고 매출을 빠르게 올려오고 있는데 네. 똑같은 일이 페이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팔 얘기하고 있었지. 참. 그렇죠. 아마존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존 갔다가 그래서 아마존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페이팔도 네, 페이팔도 네.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페이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면 근데 모르시는 분은 있으니까 그쵸.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페이팔. 네, 페이팔의 메인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뭔가를 구매할 때 페이팔 체크아웃이라고 해서 페이팔로 결제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누르면 페이팔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돼요. 페이팔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연결돼 네, 있는 네. 계좌나 카드로. 그래서 페이팔이 얻는 돈은 이 페이팔 페이먼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여기서 만약에 구매가 일어나면 그 구매액이나 구매 건수에 비례해서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수취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냥 흔히 아는 결제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 결제 시장에서 페이팔의 점유율이 거의 50%가 넘는 수준으로 되게 독점 사업자 비슷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전방 시장 자체가 그냥 꾸준히 탄탄하게 성장하는 시장이고 거기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현금이 계속 쌓입니다. 페이팔은. 그래서 얘네는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 인수합병 전략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업체들이 다 페이팔이 인수한 핀테크 기업들인데 네네네. 이 중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 거는 벤모 정도일 벤모. 거예요. 예. 벤모는 뭐 하는 회사냐면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게 미국에서는 은행 간 송금을 한번 할 때 기본적으로 3에서 5일 정도 걸려요. 돈이 도착하는데. 그리고 수수료가 회당 한 30불 정도 들어갑니다. 30불이요? 그쵸. 너무 비싸죠. 네.
그런데 벤모는 이거를 파괴하겠다고 들어온 핀테크 업체였고 얘네가 내건 거는 우리 3에서 5일 걸릴 수 있는데 수수료 공짜로 해줄게. 아니면 선택해. 10분 안에 입금을 해줄 테니까 수수료 1.75% 내. 비싸네요. 네,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낸 거죠. 근데 이게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벤모가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 뒤로. 그래서 지금 벤모 사업부는 페이팔에서도 되게 성장을 잘하고 있는 사업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팔이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페이팔에서 되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 페이팔이 그동안 쌓아왔던 결제 데이터들이 엄청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돈을 버는 것도 좋은데 그 데이터를 활용하면 훨씬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네. 왜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하지? 이거 가지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게 페이팔의 멀티플을 눌르던 요인 중에 하나였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페이팔이 이번에 풀어줬습니다. 이번에 이제 5월에 나온 기사인데 네. 페이팔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광고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아마존처럼. 네. 페이팔의 지금 액티브 어카운트가 4.3억 명이고 연간 결제 대금이 1.5 트릴리언인데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 미국 이커머스 시장이 그 조사 기간마다 다르긴 하지만 작년에 1.2 트릴리언 달러였대요. 그러니까 미국 이커머스 시장보다 더 큰 결제 금액이 페이팔로 통해서 1년에 결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글로벌리 얘네는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글로벌리 다 합쳤을 때. 그래서 오프라인도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얘네가 이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만 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얘네가 데려온 사람이 이 마크 그레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양력 다양한데 어쨌든 이 에드테크 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 비즈니스를 잘하던 사람이고 그걸 인정을 받아서 원래 우버 애드버타이징 부문의 부사장 겸 총괄 관리자로 있다가 이번에 페이팔 에즈로 넘어왔어요. 페이팔이 광고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을 하면서 페이팔 에즈라는 사업부를 만들고 거기에 수장으로 이 마크 그레서라고 하는 사람을 앉힌 거죠. 근데 아까 중간중간에 에드테크 하는데 에드테크가 뭐예요? 에드테크라고 하는 거는 광고랑 테크를 합친 건데 원래는 광고가 되게 전통적인 비즈니스잖아요. 그쵸. 광고 대행사들이 막 PT 맞아요. 하면서 입찰하고 옛날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런 비즈니스였는데 거기에 테크를 접목시켜서 이제는 모든 걸 자동화하고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뛰어든 업체들이 에드테크 업체들이. 자동화하고 네. 야, 광고 그거 효율 단가하고 계산한 거 그럼 테크로 다 해보겠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직관적으로 야 이런 거 맞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광고 카피 뭘로 할 거냐 막 이런 거 막 하고 그쵸. 그게 이제 옛날 방식으로. 광고인데 예. 에드테크 이걸 에드테크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미 디지털 광고 시장의 90% 이상이 테크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네이버랑 카카오의 아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쉽게 침투하지를 못해요. 에드테크 업체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침투율이 낮은데 미국은 네. 이미 90% 이상이 전환된 상태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 되게 좀 이름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페이팔 에즈로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페이팔이 가진 이 데이터가 되게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네. 아까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가치가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소비자의 구매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페이팔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페이팔은 아마존의 구매 데이터도 들고 있고 뭐 익스피디아의 구매 데이터도 들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그냥 이커머스나 여러 온라인 결제 플랫폼들의 구매 데이터를 다 들고 있어요. 네. 심지어 오프라인도 들고 있고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것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아마존이 어떤 상품을 어떤 구매 패턴으로 구매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들고 있었다면 얘네는 어떤 상품을 어떤 구매 패턴으로 어떤 플랫폼에서 구매하는지까지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하나 더네요. 그렇죠.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팔의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엄청나게 큰 가치를 지니는 거죠. 거기다가 얘네가 전체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점유율이 50%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결제 데이터의 가치가. 그래서 실제로 페이팔은 이미 지금 광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는 해요. 1월 달에 출시한 어드밴스드 오퍼라고 하는 광고 상품이 있는데 이 광고 상품을 이제 광고주들이 이용을 하면 소비자가 그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할 때마다 광고주들한테 요금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팔렸으니까 이만큼 줘. 이런 식으로. 근데 페이팔이 얘기를 하는 거는 향후에 페이팔을 이용하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광고주들한테도 광고를 판매할 거다. 아까의 결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되는 건데 이 시작점이 아마 다음 주죠. 사랑의 기준으로 네. 다음 주에 시작이 될 거예요. 아마존이 이번에 약관을 업데이트했는데
이게 뭐냐면 페이팔이? 맞죠. 네, 페이팔이 약관 업데이트를 했는데 2024년 11월 27일부터 얘네가 수집하는 그 쇼핑 데이터들은 앞으로 유저들의 개인화된 쇼핑 경험에 사용될 거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11월 27일 이후부터 모으는 결제 데이터 광고에 활용할 거야.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되고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 데이터는 우리가 앞으로 활용을 할게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페이팔의 광고 비즈니스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는 아마 이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후부터 그 결제 데이터들을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분기부터 되는 거죠. 이번 네. 4분기부터. 저렇게 한다고 기분 나빠서 이탈하는 사람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래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 카카오톡이 광고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쵸. 카카오톡 안 써. 맞아. 이러면서 다 이탈을 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카카오톡밖에 쓸 게 없죠. 맞아요. 네. 이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미 결제 플랫폼 상에서 침투율이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탈한다고 해도 얘네가 광고 사업으로 벌어들 돈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향후 성장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페이팔이 이번 약간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마존처럼 결제 업체들이 광고를 하는 시장을 리테일 애드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소매업체들의 광고 시장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제는 페이팔을 비롯한 결제 업체들이 논 리테일 애드 시장을 만들 거다. 논 리테일 광고 시장을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미 시작이 된 게 JP 모건이 올해 얘네도 은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 데이터들을 은행 결제 데이터나 뭐 송금 데이터들을 다 모으고 있는데 그거를 광고에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JP모건뿐만 아니라 익스피디아,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우리 결제 데이터 광고에 활용할래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미. 그러면서 올해부터 이 결제 플랫폼들의 광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야.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예전에 아마존이 열었던 그 리테일 광고 시장만큼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의 중요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서드 파티 데이터가 줄어들면서 결제 업체들의 광고 시장 침투는 계속될 거고 이거는 앞으로 되게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 네. 시작을 이제 페이팔이 11월 27일부터 스타트를 끊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다른 이제 JP 모건 포함한 다른 결제 회사들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얘네들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하. 그걸 활용해서 광고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1편에서 얘기했던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광고를 처음 이제 나도 할게라고 할 때는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제대로 그쵸, 잘할 그쵸. 때까지. 맞아요. 그럼 이 페이팔도 약간 그런 부분은 감안은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결제 사업만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해봤는데 근데 제가 조금 페이팔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거는 네. 페이팔이 가진 데이터가 너무 좋아요. 넷플릭스는 사실 광고 데이터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 데이터를 잘 조합을 해서 뭔가 수집을 해서 연결을 시켜서 이제 송출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해서 이번에 에드테크 업체들이랑 같이 하는 건데 페이팔은 그냥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너무 좋아요. 이거를 그냥 활용만 하면 되는 거라서 아마존도 사실은 예전에 광고 비즈니스 안 해봤거든요. 근데 얘네 데이터가 너무 좋으니까 광고주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서 페이팔도 뭔가 그런 순풍은 받을 것 같은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거 사야 되겠다. 여기 여행 가야지. 결제하려고 딱 봤더니 페이팔로 하려면 페이팔 누르면 뭐가 뜰 때 거기서 광고를 하고 뭐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 가야지 해서 여행 딱 누르면 뭐 어디 뭐 제주도로 여행 간다. 그러면 여기 옆에 이제 렌트카.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런 게 식으로 있어요. 광고가 되는 거죠. 그럼 또 네. 렌트카도 여기서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또 눌러가게 만드는. 그렇죠. 효율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전에 만약에 렌트카를 빌렸던 사람이면 렌트카 광고를 띄울 거고, 그쵸. 아니면 뭐 식당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쵸, 식당 식당 광고를 띄울 광고를 거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너무 이게 최적화되어 있는 광고. 이게 좋으면서도 불편하면서도 좀 애매한 그런 소비자 느낌. 입장에서는 좀 아니 근데 애매한 뭐 좋을 측면이 수도 있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한테 저한테 잘 적합한 맞는? 것만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본론적인 얘기로 돌아가 보면 네. 페이팔이 이게 유저 어카운트인데 액티브 어카운트인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정체할 국면이에요.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 국면에서 주가가 많이 명이나 올랐다가 되나요? 이게 지금 한 4.3억 명 정도 될 겁니다. 4억 명이 넘어요. 네, 4억 명이 넘어요 지금 어카운트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주가도 이렇게 됐어요. 와. 주가가 거의 300불 갔다가 네. 이게 바닥에서 한 60불이니까 거의 한 5분의 1 토막 났던 거죠. 그러다가 80%가 지금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여기서 바닥 대비 한 30-40%?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쵸. 많이 빠졌다 이제 턴어라운드다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게 미국 주식은 혁신 기업은 특히나 네. PER이 싸진다고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이때 주가가 빠지면서 PER도 같이 낮아졌어요. 멀티플도 낮아졌는데 이때 만약에 샀으면 어디가 끝인지 힘들어져.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때 페이팔의 혁신은 끝났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아하. 근데 이제 페이팔의 멀티플이 점점 더 비싸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이유는 페이팔이 AI를 활용해서 네. 광고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을 하고 기존에는 그냥 쌓여 있기만 하던 놀던 데이터들을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 플라이휠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아하. 페이팔의 멀티플도 올라가고 주가도 이익도 같이 올라가는 실적도 그림이 천천히 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초입 아니겠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미국 광고 시장의 그냥 단면도예요. 보시면 우리 잘 아는 알파벳이랑 메타가 제일 위에 있고 아마존이 그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고 얘네가 이게 그 규모가 70 빌리언 달러입니다. 빌리언 달러. 네. 그러니까 100조 원 정도 그쵸. 되는 광고 시장이네요. 네. 그러니까 알파벳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존이 뒤따라가고 있고 아마존이 연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그 리테일 광고 시장. 네. 리테일 광고 시장에 있는 또 다른 업체가 월마트. 월마트도 광고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월마트가 지금 아마존 대비로는 거의 10분의 1 수준인데 이 월마트의 광고 비즈니스도 되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아마 몇 년 뒤에 보면 여기에 페이팔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페이팔이랑 뭐 JP 모건이 있을 수도 있고 익스피디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광고 사업자들이 되게 다변화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고 결국에는 점점 더 그 데이터들의 중요도가 높아질 겁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서드파티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는 룸이 축소될수록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 중에 되게 좋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아마존이고 페이팔이라는 거죠. 페이팔은 그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이제 막 시작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페이팔이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광고 사업을 잘 해나가는지를 주목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연수루님이 사실 이제 광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네. 들었는데 이제 광고에 대해서 이제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그 내용 질문을 좀 드려보면 네네. 광고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광고 어쨌든 시장이요? 그러니까 광고라는 거는 뭐 기업이든 뭐 정부가 할 수도 있으니까 일부 내가 나오는 매출의 일부를 광고로 하고 광고하면 매출을 더 기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시장 자체는 그냥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정도만큼밖에 안 커질 것 같은데 네, 정확하십니다. 이 안에서만 네. 그냥 이게 누가 뺏기고 이 문제인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되게 정확한 게 저도 예전에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기업들의 전체 매출액 총합이랑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전체 마케팅비 총합이랑 맞아요. 나눠보면 그냥 어. 그 비율이 매년 일정해요. 아. 결국에는 큰 수로 갈수록.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 매출의 합의 늘어나야 성장률이 돼. 광고 시장의 성장률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미미한 변화는 있겠죠. 예를 들자면 엄청 경쟁이 심한 어디가 있어. 여기서만 맨날 싸워. 그러면 이제 광고를 더 하겠죠. 그렇죠. 뭐 광고 비용을 많이 내더라도.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대체로는 경제 성장률만큼 성장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안에서의 이제 뭔가 특출난 무엇인가 나온다는 게 가능한 건가? 이게 큰 한계가 있지 않나? 이 광고 시장 자체가. 성장에. 네. 네, 저도 광고 시장 성장률 자체를 좋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광고 시장은 GDP만큼만 성장해도 잘한다라고 보는데 제가 광고 비즈니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예측 가능성이 높아요. 광고 시장 자체가. 왜냐하면 제가 넷플릭스를 설명할 때도 설명드렸던 게 광고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로직은 점유율 뺏기거든요. 근데 그 점유율을 뺏을 수 있는 움직임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라는 거는 결국 소비자들의 시간이 향하는 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들의 시간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몇 년 뒤에 광고가 그쪽을 향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위적인 거죠. 시간이 돈이다. 그렇죠. 시간이 돈이다. 네. 그래서 연수료가 돈이고 시간이 돈이다. 네, 그런 거. 네. 그래서 광고 시장 전체 파이는 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소비자들의 시간은 계속 변하잖아요. 시간 어디 쓰는지는. 그쵸. 그거에 따라서 광고 시장도 몇 년 이제 그 후행을 하면서 따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는 분석을 할 때 있어서는 되게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주식을 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고 맞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업의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해볼 사실. 만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광고 시장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 그렇다면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넷플릭스나 페이팔이나 새롭게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뭐 JP모건 뭐 다 나도 광고 이래버리면 누군가는 광고의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여기 있는 누군가는 그렇죠.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맞습니다. 구글이 타겟인가요, 주로?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말씀하신 구글인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봤을 때 아마 자기를 지지 안 한 기업들에 대한 복수를 치사하게 할 거예요. 치사하게. 네. 그게 이제 구글에서 먼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구글이 벌써. 어제만 해도 DOJ에서 구글 크롬 매각하라 그러고 앞으로 에드테크 업체 인수하지 마, 브라우저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구글 입장에서 지금 당장 성장하는 광고 시장에서 막 경쟁자가 넘어가지고 힘든데. 그쵸. 안 혁신도 그래도. 막 많이 하고 있는 애들은 얘네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혁신할 수 있는 룸이 적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아래 업체들이 점점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도 아마 광고 시장 지변이 많이 바뀔 거고 그거 외에도 그냥 앞으로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매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로블록스에서 광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로블록스 들어가면 로블록스 안에도 5개 광고가 있어요. 5개가 그 안에서. 네, 이제 멀티버스잖아요. 그쵸, 그 그쵸, 안에서 그쵸. 유저들이 돌아다니면서 저기 현대차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VR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소비자들이 시간을 어디에 쓸지는 알 수 없지만 소비자들이 지금처럼 앞으로 100년 동안 시간을 쓰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계속 시간을 쓰는 매체가 변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 매체에 잘 대응하는 업체들이 성장을 또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기회가 계속 나올 겁니다, 광고 시장 안에서는. 그래서 사실 구글도 만들어진 지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30년 뒤엔 또 구글 말고 다른 업체가 1등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되게 격동적으로 변하고 그 과정에서 기회가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결국은 미국이 소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네. 소비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죠. 소비와 연동되는 광고도 광고 시장도 크고 계속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연수르의 해외 주식 두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은 넷플릭스, 두 번째 시간은 페이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2주 신고가 좋아요. 네. 사실은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신고가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모든 신루타 종목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순간부터 그렇죠. 시작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쵸. 10배 오른 주식이 당연히 52주 신고가는 넘어야지. 그래야지 10배를 오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변화하는 주식에 대해서 변화하는 기업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광고 산업을 좀 집중적으로 말했는데 그 산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이 투자해서 성공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러면 연수르의 해외 주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